오늘의 사연은 멀리 이탈리아에서 왔네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이 머리가 좋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는 이탈리아인 야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탈리아는 명품의 나라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손기술이 좋은 장인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가방과 신발이 유명한데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물건들과 달리 이탈리아의 장인들은 좋은 가죽과 좋은 실로 가방과 신발을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손을 많이 쓰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좋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오늘 사연은 명품의 나라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야곱 씨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씨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으로부터 초대받아 처음으로 한국을 왔는데요. 그는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너무 놀라워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 마일에 거주하는 63세 야곱입니다. 저의 집안은 대대로 수공예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장인 정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35년째 이 길을 가고 있죠. 우리 가게는 자갈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랍니다. 이 거리는 저와 같이 직접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죽거리라고도 합니다. 가죽거리에는 수많은 가게들이 있는데요. 특히 저의 가게는 빨간색 나무문이 칠해져서 더욱 눈에 띈답니다. 이탈리아는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날도 역시 화창한 날이었지요. 한국에서 수입된 가죽이 오는 날이라 저는 가죽 도매상으로 갔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가죽만 고집합니다. 아니, 이 가죽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의 소가 좋아서 소가죽이 유명한 게 아니고요. 소는 뉴질랜드나 호주의 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가죽을 가공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예전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가공된 가죽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원하는 질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수입된 가죽을 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스크래치 자국 하나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수입된 소가죽을 한국의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공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유명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프라다 같은 회사에서 그곳에서 공정된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그날도 한국에서 수입된 가죽은 정말 최상이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가죽으로 가게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핸드백을 만들려고 했지요. 며칠 동안 작업한 끝에 가죽의 색깔과 질감에 잘 어울리는 작은 가방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유독 마음에 드는 물건이었지요. 예쁜 가방을 가게에서 가장 잘 전시하는 곳으로 놓고 저는 두 번째 가방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바늘을 꿰매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호기심 많은 눈매를 가진 중년의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게를 오래 하다 보니 동양인이라도 한국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제법 구별을 잘 한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유심히 살펴보며 손가락을 가방 바느질 선을 따라 쭉 만져보면서 유연한 가죽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저의 작품에 감탄하며 가방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빨리 팔리는 건가 싶어 조금은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가방이 그 한국 여성과 잘 어울렸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저는 포장을 했고 세틴 리본으로 가방을 묶어 감사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한국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값을 지불하고 귀중한 보물인 양 가방을 움켜쥔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관광객 무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다시 가방 만들기를 시작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한국에서 온 것이었고 편지를 열면서 궁금증을 거의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안에는 영어로 된 진심 어린 메시지가 들어있었는데 핸드백을 산 한국 여성으로부터 온 편지였지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똑같은 것을 선물하고 싶어 자신이 샀던 가방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후한돈을 같이 보냈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또 다른 걸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넣었더군요. 저는 으쓱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저의 작품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생각하니 말입니다. 저는 장인 정신을 불태워가며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노동과 사랑의 손길로 두 번째 핸드백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한 땀을 정밀하게 바느질을 했고 첫 번째 가방과 최대한 잘 어울리도록 컬러와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가방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포장을 했고 이번에는 제가 한국 여성의 지속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친필 편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택배를 보냈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며 일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앞에 도착한 해외에서 온 작은 소포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한국에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죠. 어쩌면 세 번째 가방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러나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편지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표와 한국 여성의 진심 어린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핸드백을 받고 매우 기뻐했고 두 자매는 저에게 감사를 직접 표현하고 싶다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한국으로 여행 오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나이 60 먹도록 해외를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으니까요. 더욱이 동양의 오리엔탈 문화에 대한 환상도 있었어요. 작품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동양의 특이한 문화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큰 맘 먹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전에 두 자매에게 줄 선물로 가죽끈으로 만든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낯선 곳에 도착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캐리어를 찾고 출구로 나오니 영어로 야곱을 기다립니다. 라는 푯말을 든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눈에 그 한국 여성분인지 알아챘고 여성분도 저를 금방 알아보더군요. 한국 여성의 이름은 김현지라고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컸습니다. 그녀는 먼저 식사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빔밥이었죠. 말로만 듣던 김치 반찬도 먹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식은 파스타, 빵 등인데 한국은 쌀을 먹더군요. 동양이 대부분 쌀을 먹는다고는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었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젓가락이었습니다. 쿵푸 팬더 영화의 팬더가 젓가락으로 만두를 짓는 장면이 나왔을 때 저게 무슨 무술인가 싶었는데 제가 막상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포크만 있으면 다 집어먹는데 한국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무술을 해야 밥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콩을 짓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지 씨는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된다고 말해줬지만 저는 한국 문화를 그대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 후 현지 씨는 자신이 동생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가게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내심 현지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로 가는 동안 저는 활기찬 한국 문화와 서울의 번화한 거리들에 놀랐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곳이 많고 조각 작품도 건물 앞에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중간에 교회와 절이 많았어요. 특히 거리에는 난타 공연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버스킹 공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뭔가 빡빡하게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의 눈에 띄는 것은 길거리 중간중간에 있는 노점상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 액세서리를 전시해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리에 앉아서 직접 구슬을 꿰면서 다 만들면 전시하고 중간중간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같은 수공예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 노점상에 있는 물건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구슬의 크기, 돌에 까겨진 각도, 색상, 이음새 등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완성품도 아름다웠지만 그걸 직접 만드는 젊은 한국인들의 진지한 모습에 감탄을 그지 못했습니다. 액세서리가 발전하다 보니 화려하고 멋진 핸드폰 스트랩, 마스크 스트랩도 정말 많았고 팔찌, 목걸이, 공예품도 수준급이었습니다. 눈이 아주 휙휙 돌아갔죠. 저야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 젊은이들은 작품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다지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감탄에 맞이 않는 저를 보고 현지 씨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손재주가 좋다고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문화를 가진 이유는 바로 젓가락 사용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바닥, 손목, 팔꿈치 등 30개 관절과 60개나 되는 근육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이탈리아에서 쓰는 포크는 젓가락에 비해 운동량이 절반도 안 되고 대뇌해주는 자극도 적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젓가락을 쓰는 곳이 문화도 고도로 발달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어요. 또 아까 비빔밥 먹을 때 젓가락을 콩을 집으려고 노력하면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거든요. 이런 집중력이 한국 사람들은 일상이란 말인 거였죠. 현지 씨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서양 여성에 비해 젓가락을 사용하면 먹는 양이 적고 느린 속도로 밥을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호주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랐다고 하네요. 저는 현지 씨에게 부탁해서 젓가락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가서도 젓가락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죽거리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었어요. 현지 씨는 저를 남대문 그릇시장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아까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우리네 가죽거리 같은 재래시장이었죠.
그곳에는 다양한 그릇이 많았고 젓가락도 많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선물할 충분한 양을 샀습니다. 제가 수공예 장인이지만 이런 도구들이 진짜 명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현지 씨의 친절한 안내로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손재주를 볼 수 있는 여러 작품을 보았어요. 특히 매듭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실을 꼬아서 매듭을 만드는데 그냥 실을 묶는다는 것이 아니고 매듭을 여러 개 지어 액자를 만들 만큼 큰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손재주에 감탄을 마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명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장인 저를 한국에 초대해주고 좋은 문화를 소개해준 현지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탈리아의 명품장인 야곱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야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한국에는 손으로 만든 뛰어난 작품이 많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또는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